자, 317쪽 농지의 교환과 분업. 예, 농지를 이제 교환 분업, 교재 보니까 뭐 나옵니까? 네 가지 내용이 나오죠. 1번에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교환 분업한다. 2번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업한다. 4번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등에 따라서 교환 분업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3번 보시면 돼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이거 보시면 됩니다.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농지. 자,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 교환합니다. 농지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가배농지, 우리 촌에 가봐요. 가배농지, 그 옆에 가배농지, 그 옆에 가배농지, 그 옆에 가배농지. 이렇게 가배농지가 갑갑하게 쭉 이어지다가 가배농지가 끝이 나면 그다음부터 어뢰농지, 또 어뢰농지가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띄엄띄엄 가지고 있지. 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촌에 가면은 여기 한 개, 저쪽에 한 개 이래 돼 있거든. 왜? 현재 농지 가지고 있다가 저쪽에 좋은 농지 나왔다면 이제 어른 사시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면 가배농지, 어뢰농지, 병해농지, 정해농지, 또 가배농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자해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법은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상호 교환합니다. 가배농지와 어뢰농지를 교환했다. 이게 어뢰농지가 되고 이게 가배농지가 되면 서로 간에 경자해가 좀 편리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는 농지를 상호 교환하면 취득세 면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취득세도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상호 취득세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데 문제는 뭐야? 이 양반 딱 교환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팔아버리면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전제가 교환 후 3년 이상은 거주경자 하여야 한다고. 3년 이상은 거주경자 할 것. 이런 요건에 따라가는 거고, 교환하고 3년 이상은 거주경자 해야 되는데, 2년 정도 됐는데 수용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택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용은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3년 안에 만약 수용됐다면 3년 이상 거주경자 한 것에 포함시켜 줍니다. 3년 내 수용된 거 포함. 앞에 말 들은 거 있잖아. 교환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아서 이제 농사 짓고 있다. 그럼 어제가 뭐라 했죠? 대한민국 세금은 그렇죠. 농지의 경작은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과 상속받은 사람의 경작기간을 언제나 통산,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합쳐가 이제 3년 이상 되는지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농지 교환해 봅시다. 가배농지 10억짜리야. 가배농지 10억 원. 어뢰농지 1억 원. 을농지는 1억 원입니다. 이렇게 10억짜리 농지와 1억짜리 농지를 교환합니까? 10억짜리와 1억짜리를 교환합니까? 합니다. 교환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도 교환은 사실 중개 대상은 맞지만 교환 자체를 겪기는 힘들 겁니다. 어쨌든 교환이라는 게 세상의 교환이 반드시 등가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맞아, 반드시 같은 가치의 내용으로만 교환해야 된다. 그럼 세상은 교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저 밑으로 들어가서 강원도 가서 목장하고 싶은데 목장 가기 보니까 8억 가더라. 근데 강원도에 목장하는 분은 이제 애가 서울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강남 아파트 하나 살고 싶은데 이거 10억 가더라. 그러면서 금액이 틀리네. 8억짜리 10억짜리 교환 끝 안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교환하면서 금전을 수반하거든. 금전을 수반한 교환에 나가요 이제. 여기도 금전 수반됩니다. 이 양반은 1억짜리 농지를 주면서 모자란 9억을 금전 줍니다. 금전을 주고 이 양반은 금전 9억 받고 그 다음 농지 1억짜리 받고 이래 가는 거야. 문제는 그럼 어른, 갑은 현금 9억 받았는데 농지의 교환이라고 현금 9억까지도 다 비과세. 이래버리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말이 교환에 의해서 나오는 차액이 적어도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 고쳐볼까요? 요게 3억이다. 자, 칠판. 요게 3억짜리다. 7억 정도, 아까 7억.
8억짜리다. 그럼 이제 금전이 벌써 수반이 되더라도 가액의 차익이 지금 얼마 나오면 2억 나오죠? 가액이 큰 편 10억짜리의 4분의 1, 2억 5천. 2억 5천 이하로 나오면 되거든. 그럼 차익이 2억이다. 비록 이 사람은 금전 2억은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의 기관으로 전체 10억이 다 비과세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7억이다. 그럼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 7억에 해당만큼은 비과세를 하고 금전 3억 받은 건 양도과세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당신이 그냥 시험 칠 때 내용 보는 건 이거밖에 보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놈, 저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또 내더라도 이거밖에 없거든. 19회 시험 때 처음 나왔을 때는 다음의 자료를 보고서 올바른 걸 찾아라. 그때 정답이 갑의 농지 10억 원이고 을의 농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Y1이랍니다. Y1. 그래서 갑의 농지 가액이 크다고 그럼 이제 정답이 갑의 농지 가액이 크다 10억 원. 여기에다가 Y1 뺀다. 그럼 차익 나오죠?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2억 5천. 요 금액 이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 이걸 숫자로 이렇게 적어서 기호식을지 따지면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 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0회 때 문제가 괄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른 것. 정답이 3년 4분의 1. 여기 두 번째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다시 얼굴 한 번도 안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더라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익이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교환 후 얼마 이상은 거주경제해야 하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 소득은 제목밖에 없다고 있고, 그다음 비과세 감면 적용의 배제, 미등기 양도자산 불이익, 미등기로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앞에 쭉 나왔던 내용들 새로 이제 정리하는 사람 총 이런 겁니다. 양도가액에다가 마이너스 필요경비. 그렇게 구한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한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했죠.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구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소득금이라죠.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다음 뭘 빼야 됩니까? 기본공제 해야 되죠. 기본공제. 자, 이렇게 하여 구한 것이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미등기로 팔았어. 미등기로 팔면 첫째 차익을 구함에 있어서 요 경비, 필요경비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경비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불이익이 없는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 등으로 한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들어갑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우리 오래 안 배웠으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할 때 등기되는 건 토지 건물 등은 등기되는 것은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해 주는데 미등기는 기준시가의 0.3%밖에 공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다음 장기부 특별공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하되 단 미등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죠? 장기보유가 인정 안 되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 미등기. 작년까지만 해도 장기보유는 미등기와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올해부터 개정되어서 이제 미등기만 공제 안 됩니다. 공제 배제하지. 기본공제도 모든 자산에 대하여 다 적용하되 단 미등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장기부 특별공제, 기본공제가 모두 공제에 배제되는 것은 미등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봐요. 장기보유, 기본공제가 모두 공제 배제된다면 결과적으로 장기보유 없다, 기본공제 없으면 양도차익의 금액이나 양도소득의 금액이나 과세표준 금액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죠. 요 놈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문장 내기도 하고 미등기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금액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 요 말 쓰기도 하고, 왜? 중간에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도 차익의 금액이 곧 과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뭐 나온 줄 압니까? 세무사 시험이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양도 차익의 70%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OX. 양도 차익의 70%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맞습니까? 맞지. 왜? 양도 차익의 금액이 곧 과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70%하는 거나 여기다가 70%랑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렇게 문장 나오게 돼서 세무사 시험에도.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의 혹시나 요 문장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같은 말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세율이 70%, 제일 높은 세율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세액을 산출했지만 이것이 비과세, 감면 대상이라 해도 비과세, 감면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요게 미등기의 불이익이거든. 미등기 불이익입니다. 물론 진짜 하나 더 하려면 필름비 계산 공제 시에 공제율에 뭐 불이익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있죠. 옛날에는 적어도 중개업자라면 부동산을 미등기로 팔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번 시험 뭐 나왔습니까? 요번 27회 시험 때 미등기 세율은 뭐 60%라는 둥, 그 양반 진짜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실 뿐입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그 양반은 거의 뭐 천국행 티켓을 예약해 놓은 사람, 그만큼 착한 사람. 그렇게 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지. 대신 뭐 미등기로 팔면 장기 보유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기본 공제는 대상이 된다는 둥 이런 식이 되는. 근데 지금은 있죠. 한 칸 빠져서 이제는 이 내용은 다 안다고 치고 이제 기본적으로 안다고 치고 그럼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예외를 넘어왔지. 예외로 넘어와서 다음은 미등기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고 보지 않는 경우, 미등기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않는답니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말은 등기된 걸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지. 등기된 걸로 본다면 장기부도 인정이 되고 기본공제도 적용이 되고 비과세, 감면도 적용해주고 이런 의미죠. 그 밑에 보니까 뭐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다음 법률 규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다음 8년 이상 경영한 농지와 대투한 농지, 그게 면제잖아. 그렇죠? 그다음 교환보랑 농지, 즉 비과세, 면제 대상의 농지, 1세대 1주택의 다른 요건은 다 갖춘데 건축 허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불가능했던 1세대 1주택 등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요거 낼 때는 요런 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내다가 이게 23회인가 두 번째는 법률 규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 불가능하였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부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틀렸다. 이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슬쩍 끼워서 의미를 묻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이럴 때부터 세세할 때 왜 이렇게 인정해 주는지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은 요런 내용은 근래 들어서는 요 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놈과 함께 문제의 형태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다는 거, 그런 거 이해하시라는 거고 6번, 7번은 사실 볼 필요가 없고 1, 2, 3, 4, 5 정도가 아마 시험지문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는 거 다 뺐다. 그럼 비과 지금까지 우리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대상으로 과세하는지, 이런 대상을 양도했다면 과세한다는데 양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뭔지, 양도가 되는 건지 양도가 되지 않는 건지. 그럼 대상도 맞고 양도도 맞다? 대상도 맞고 양도도 맞으면 세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양도일이 언제인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이런 내용을 받고, 그러니까 양도일, 취득일 이런 걸 바탕으로 세액 계산을 했습니다. 세액 계산을 다 했다. 세액 계산했는데 안 내는 거 없는지 모르겠다. 비과세 대상이 나왔다. 그럼 비과세 대상 아니면 계산하는 것을 납부해야지,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부가와 징수 마지막 내용을 하는 겁니다. 부가와 징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예정신고, 확정신고. 우리 2011년이죠. 지금 내년이 17년인데 2011년까지만 해도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강제 의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정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지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된 의무가 아니었거든. 옛날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왜?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합니까?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렇죠? 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이거든. 그럼 1년 동안 생긴 소득을 합산하려면 1년의 기간이 끝나야지. 그리고 12월 31일 딱 끝나야만 올해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했구나 합산할 수 있지. 그럼 봐. 3월 달에 팔았습니다. 3월 달 딱 파니까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월 31일 그로부터 2월 안에 5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하랍니다. 근데 원래 소득세 납세는 언제 생겨?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 되어야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예정신고 납부는 그럼 아직까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 내라는 이야기잖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채권자가 돈 받기로 된 날도 안 됐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채무자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내가 올해까지 하려니까 올해 며칠 안 남아서 말하기 힘드네. 내년까지 갚기로 하고 돈 빌렸는데 이 양반이 지금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똑같은 거야.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면 되죠? 내년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내년 줄게. 돈 갚기로 한 날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원래 돈 갚기로 한 날은 이날이거든. 다음 연도 5월 달이거든. 그게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돈 갚기로 한 날 갚을 테니까 기다려보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꾸 돈 받고 싶은 거야. 왜? 지금 팔았잖아. 팔아서 지금 주머니 안에 돈 있다는 거 알거든. 자산을 팔았으니까 받은 소득도 있잖아. 주머니 안에 돈 있거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 있을 때 받고 싶거든. 그럼 채무자는 갚기로 이 돈 지금 쓰고 싶은데 뭐 갚기로 한 날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사람 왜 그래 못 믿냐고. 채권자가 야 지금 갚지. 그러니까 갚을 때 나중에 갚을게. 지금 갚으면 10% 빼줄게. 그렇게 나왔던 게 과거에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의 10% 세액 공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들어오면서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강제 의무가 되는 거야. 그럼 법적 강제 의무를 만들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성립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그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성립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야만 법적 근거가 생기고 있거든.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 의무입니다. 둘 다 이제는 한다고 해서 둘 다 양쪽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런다고 해서 세액의 공제 이런 것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하지 않았다 의무 불이행했다 둘 다 공통적으로 가산세 다 적용됩니다. 가산세 다 적용됩니다. 이제는 혹시나 시험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등 안 해도 가산세 없다는 등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해도 혜택이 없고 안 하면 불이익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둘 다 또 우리 교재 나오지만 양도 차익이 없고 양도 차손에 생겼다 차익이 없답니다. 양도 차익이 없다. 양도 차손 생겼답니다.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할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선생님,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 아니냐고. 왜 아닐까? 근데 소득이 없는데, 손해봤는데 왜 신고 안 하냐고. 문제는 나는 이익 없다는 거 압니다. 내가 팔았으니까. 나는 손해봤다는 거 압니다. 과세 주체도 내가 이익 없다는 거 손해봤다는 거 압니까? 모르잖아. 그럼 이익 없다면
손해봤다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만 저 사람이 이익 없구나, 손해봤구나를 알지. 내가 안 하면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거기다 가산세 플러스 시켜 고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 이거는 이익 없이도 해야 됩니다. 참 쉬운 문제. 원래 27의 문제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연히 틀린 질문입니다. 거기에 몇 년 전에도 다음 바르지 않은 걸 찾아라 해서 그게 정답이었는데 원래는 올바른 걸 찾아라 해서 틀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예정신고부터 해봅시다. 예정신고 납부 언제까지 하냐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 요로부터 2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안에 하는 거죠. 양도일, 오늘 3월 2일 날 팔았다. 양도일이 그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 3월 31일 그로부터 2월 안에 5월 31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시험 문제에 요것도 생각보다 날짜로도 한 문제 낸 게 꽤 많았거든. 원래 시험 문제도 날짜는 이게 아닌데 다른 날짜 같은데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예정 신고하면 된다. 틀린 지문 이렇게 내게 되겠습니다. 원래 문제는 이제 분납의 금액을 찾는 게 원래 이제 정답이었는데 요거 날짜를 틀리게 해서 낸 적이 있어. 그리고 원래 또 나왔던 문제 확정 신고는 언제 할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합니다. 근데 확정 신고도 6월 말까지 한다고 돼서 또 틀린 지문. 이래 내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거. 진짜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확정 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이래 내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딱 한 문제. 3월 2일 날 양도했다. 예정 신고 납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1번 4월 뭐 3월 31일, 2월 4월 30일 이렇게 내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 그죠? 근데 그런 걸 틀려. 그런 문제 내 틀립니다. 왜? 의심 암기가 들면서 마음속에 의심하는 귀신이 따라서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는데 뭔가 함정이 있을 건데 온갖 저 딴짓하다가 결국 틀리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호의 관계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내용이야. 그럼 이제 요거보다 더 깊이 하려면 이제 이런 거. 깊이 하려면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의 대상을 여러 차례 팝니다. 우리 유가증권 다 비례했으니까 놔두고 토지, 건물, 부동산은 권리, 기타 자산은 원래 논칙주로 누진세 씁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지만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할 수 있거든. 합산하는 건 누진세만 합니다. 그래서 소득별 구분, 토지 건물 등과 그다음 주식과 파생상품 세 가지 나눴잖아. 그 가운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이 원래 누진세 대상이거든. 누진세 대상을 2회 이상 팔았습니다. 2회 이상 팔아서 그럼 합산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신고했다. 1월달에 토지 팔고 예정 신고했다. 6월달에 건물 팔고 예정 신고했다. 근데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신고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확정신고 시에는 합산하여 새롭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법이 말하지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정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일 연도에 누진세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예정신고했다라도 확정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는데 하지 않았다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가? 가산세가 이미 배웠다고 저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가산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가산세만 가지고 한 문제 냈죠? 이것도 진짜 참 쉬운 문제였거든. 가산세 하니까 이래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다. 몇 프로? 10%. 무신고. 신고 안 했다. 몇 프로? 20%. 그 다음 부정하게, 부당하게 과소신고. 부정하게 무신고. 과수든 부정이든 무신고든 부정하게 하면 둘 다 공통 40%. 납부불성실 얼마였습니까? 납부불성실은 얼마?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합니까? 1일 1만 분의 3. 하루 지날 때마다 0.03%.
원래 시험 문제에 나왔지. 다음 가산세가 난 내용으로 올바른 걸 찾으라고. 과소신고는 얼마다, 무신고는 얼마다, 부정과소는 얼마다, 부정무신고는 얼마다, 납부불성실은 얼마다.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올바른 관계 찾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참 쉬웠던 문제였어. 근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나 둘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무신고 있죠. 요거 2번. 무신고와 그리고 납부불성실 요 두 가지. 무신고와 납부불성실은 예정신고 때 이미 적용받았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요 두 가지만. 과소와 부정은 안 돼. 무신고와 납부불성실 요 두 가지는 예정신고와 관련하여서 가산세가 적용되었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우리 교재 보니까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입니다. 무신고와 납부불성실은 예정신고 때 적용되었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또다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분납은 재산세 위에 있는 분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이 500이 초과되면 분납 신청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만큼은 1천만 원 초과해야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다른 조세와 비해서 분납할 때 가장 큰 특징이지. 그러면서 언제까지 분납하는가? 재산세만 45일이지 원래 국세는 2월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하든 양도소득세 하든 납부기한 지난 후 2월 안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금액 하는 거 배웠습니까? 분납 금액 나누는 거 이렇게 하잖아. 분납할 때 금액 한번 이렇게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건 분납 이래 되거든. 둘 다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0이 초과된다. 500만 원은 초과하는데 1천만 원 이하다. 그리고 1천만 원도 초과하고 있다. 그럼 분납 가능 금액을 먼저 묻는 게 아니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고. 요래 보시면 나머지 금액이 이제 분납입니다. 그러니 혹시 딱 넘어 500 초과 1천 이하 하면 최저 500은 낸다. 최저 500은 내야 됩니다. 그럼 분납 가능 금액 얼마죠? 700만 원 나왔다. 그럼 최저 얼마 내야 돼? 최저 500만 원 분납금 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 200이 분납 가능 금액이야. 그래서 우리 법은 분납 가능 금액 500이 초과되는 금액이 분납 가능 금액입니다. 요걸 외우기보다는 납부기한 안에 최저 얼마나 내야 되는가만 알면 나머지 금액이거든. 요거는 최저 절반은 됩니다. 최저 50% 납부해야 돼. 그럼 1,600만 원 나왔다. 1,600만 나온다. 나 1,000만 원 내고 600 분납하면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네, 최저 절반 내면 되거든. 그럼 결국은 분납 가능 금액은 50% 이하인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 뭘? 소득세? 그럼 소득세 봐. 소득세는 1천 초과, 1천만 원, 양도소득세 1천만 원 초과해야 되거든. 1천 초과, 그럼 그 다음 2천 이하. 그 다음 2천 초과. 그럼 이제 요 놈은 최저 1천만 원 납부한다. 여러분 최저 절반은 낸다. 이거거든. 금액이 500이냐, 1천이냐 이 차이에서 그렇지 적용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앞에는 최저 요 금액은 낸다. 뒤에는 최저 절반은 낸다. 이게 끝이야. 원래 시험의 정답이 뭐냐니까 양도소득세 1,600만 원 나왔답니다. 그럼 1,600만 나오면 2천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1,600만 나오면 적어도 1천 내야지. 최저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600만 원의 분납 가능 금액이지. 원래 정답이 양도소득세 1,600만 나왔을 때 600만 원을 분납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분납할 때 기준은 무조건 분납 가능 금액을 이게 외우는 게 되고 500만 원 기준일 때는 500, 1천 초과. 1,000만 원이면 1,000
2천 추가해서 앞에 놓으면 최저 기준되는 요금액을 낸다. 뒤에 놓으면 최저 절반을 낸다. 이렇게 하면 내용 틀릴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 때 뭐 연습 몇 번만 해보면 금액 나누는 게 쉬운 거니까 그래 보시면 될 거고, 요 놈까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 2월 달 들어가면 이제 교재 없는 부분, 국유의 자산 양도, 거주자가 국유의 자산, 외국에 있는 자산 팔았을 때 양도 소득세 어떻게 할 건지. 그 현재 우리 교재는 또 없지만 이런 거.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의 정렬을 통한 이월과세라든지 특수관계자 간의 내용을 통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소득세 끝나면 이제 사업소득,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거, 그 가운데 특히 주택임대에 관한 거, 뭐 그런 이야기도 거의 뭐 매년 한 문제쯤 나오고 있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입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이해 갑니까? 뭐야? 어렵답니다. 이해는 일주일만 있으면 이해는 가는데. 그렇죠. 이해는 갑니까? 이해는 같이 일주일만 지나면 이해는 가고 새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간다 해야 됩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이해를 잘 붙잡고 잘 보내시고 진짜 행복한 새해, 즐거운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전부 뭐 한다? 합격한다고 그렇죠.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합격하면 뭐 할까?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든 긍정적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하면 자꾸만 의심, 암기, 부정적인 사고만 듭니다. 되겠냐? 나도 안 되겠지? 힘들던데? 어렵던데? 그럼 점점점 자기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급적이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가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 뭐 공부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자세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된다고 생각. 내가 안 되잖아. 했는데 안 되잖아. 에이씨, 안 되네. 그게 아니거든. 켈리라는 사람이 내세운 이런 귀인 이론입니다. 귀인 이론.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이 사람이 연구한 게 그럽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현재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을 다 조사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원인을 내부에서 찾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더랍니다. 내가 뭔가 성공했다 하니까 성공 원인을 내부에서,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이번에 뭘 일을 실패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 성의가 부족했구나.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을 했다. 와, 재수 좋았네. 운 좋았네. 이번에 문제가 쉽게 나왔어. 내가 열심히 했다. 내를 찾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원인도 밖에 찾습니다. 실패하니까 뭡니까? 실패의 원인도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 시험 칠 때 있다고 어렵게 낸다는 둥. 뭐한테? 그날따라 날씨가 되게 추웠다는 둥. 조상원망이라는 둥. 이렇게 하더랍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내용을 긍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뭔가 좀 노력이 부족했다. 내 성의가 좀 부족했다. 등등 나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찾아내는 건 좋습니다. 남아있는 거 열심히 한 해 동안 이제 원래 뭐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안 된 부분도 있기도 할 거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도 건강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 좀 힘들었던지 제가 앰뷸런스 한 4번 탔었습니다. 타고 한 번은 왔죠. 한 번은 심장이 멈춰가지고 전기 충격기 해가지고 겨우 살았고 어제 또 이사하고 난 뒤에 힘들었던지 새벽에 자는데 새벽 2시 반쯤 되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통증 오는 거예요. 말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심장이 막 혈관 확장자고 다 틀어놨습니다. 1시간쯤 있으니까 이제 진정이 되면서 시간 땀을 쫙 흘리고 채웠습니다. 한 번 더 있으면 119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1시간쯤 있으니까 진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상태에 잠이 들었다가 불 켜가 약차고 묻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불은 다 켜져 있고 그 상태에 깼더라고. 자, 이래도 살아야 되는가 하다가 살아야지. 왜? 진도를 끝내야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진도. 근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저 진도거든. 진도 끝내야 되니까 오기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괜찮네. 근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하든 말든 어쨌든 살아가고 이게 나를 통한 또 시련이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 하니까 결국 이러니까 술 좀 덜 먹고 술 한 잔 되게 먹고 나면 그 다음 또 통증 오거든.
술 좀 자제하고 하늘에서 네 제약을 딱 준 것 같아. 봐, 너 규칙적으로 술 적게 하고 담배 적게 하면 네가 여러 가지 네 멋대로 살면 갈 수도 있다. 경고장을 보내기 때문에 그 경고에 맞춰가지고 살짝 안 넘어간 선까지 마시고 안 넘어간 선까지 그러니까 즐겁게 삽시다. 어쨌든 내년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 다할 거고 아마 학원에서도 그만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각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모두 행복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